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다원, 하경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곧 6월이 시작되면 올해도 어느덧 절반 가까이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일상과 사회를 둘러싼 흐름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책은 물론 스포츠와 데이터, 기술 분야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목해야 할 한 주간의 이야기들, 오늘 위클리 이슈 포커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북 안동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동을 한국의 소도시 30선에 포함해 일본인 대상 관광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안동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갖춘 대표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정부는 일본 여행사와 협업해 선유 줄불놀이와 한옥 숙박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현지 홍보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력망 투자 등을 통해 탈탄소 전기국가 전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장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수의계약 남용을 막기 위해 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제한 경쟁 입찰 요건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다원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유류세 소식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장으로 소비자들은 당분간 기존 수준의 할인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물류비와 외식물가 상승 압력까지 이어지는 만큼 민생 체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가 상승은 교통비뿐 아니라 식료품과 배달비, 생활 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통합민원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열고 AI 기반 통합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민들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기관마다 시스템이 달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일 민원 창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기관과 절차를 자동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까지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반복 문의가 많은 행정 서비스는 AI 챗봇이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복잡한 민원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과 자동 연계하는 기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주민등록과 복지, 세금, 교통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AI 활용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편의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AI 오작동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보안 기준 강화와 검증 체계 구축을 병행하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류세 소식 그리고 정부의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하경란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창업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4개 광역시에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대구 디지스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략 발표회에서 중기부와 4대 지방정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주도형 창업 생태계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거점으로 하는데요. 대학과 연구소, 또 기업 투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기술 인재 양성부터 창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특화 전략을 내놨는데요. 대구는 AI 로봇 스타트업 중심의 첨단 제조 도시를, 대전은 우주, 방산, 바이오 분야의 유니콘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 도시를 5곳 이상 배출한다는 목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보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 분야 10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13건을 선정해 8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지방사업에 배정했습니다. 민생 지원도 속도를 냈습니다. 새 도약기금을 통해 66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추심을 증시 축단했는데요. 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조 8천억 원은 우선 소각했습니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해서 피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민생 실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금융 대전환의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 짚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할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들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배양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영화 속 미래기술처럼 느껴졌던 배양육이 이제는 실제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한 뒤 영양분이 담긴 배양액에서 세포를 증식시켜 만든 고기인데요. 소나 닭을 직접 키우고 도축하지 않아도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식량 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고기와 비슷한 맛과 식감 구현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배양육 햄버거 패티와 치킨 너겟,
스테이크 시제품까지 공개하며 상용화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양육 산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입니다. 현재 축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인데요. 특히 소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막대한 물 사용량은 대표적인 환경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반면 배양육은 기존 축산업보다 토지와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산업으로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또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물을 대량 사육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일부 배양육 제품 판매가 승인됐는데요. 글로벌 식품 기업들과 투자사들도 관련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업사이드 푸드와 굿미트 같은 기업들은 배양육 상용화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형 식품 기업들도 관련 기술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양육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세포배양 식품 기술 개발과 미래 단백질 시장 투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배양육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생산 비용인데요. 초기에는 배양육 햄버거 패티 한 장 가격이 수억 원 수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가격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고기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대량 생산 기술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 문제도 남아 있는데요.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까라는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 검증과 맛, 식감 개선이 앞으로 시장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양육 산업은 미래 식량 산업의 핵심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축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체 단백질 산업 육성과 관련 규제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양육이 앞으로 일반 고기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식품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대, 배양육 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식탁과 식품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백과였습니다. 네, 기술 발전이 이제는 우리의 식탁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어서 통계로 사회를 읽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박상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가끔 마주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에 짐을 가득 맨 채 지하철 통로를 걷고 계시는 어르신들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해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하십니다. 언론에 소개된 한 인터뷰에서 77세 배달원 이상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당 6,000원 남짓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3만 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 뒤에 숨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발표한 고령층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인 수치입니다. OECD 평균인 13.6%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고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활력 있는 노인 세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가 말해주는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 포털 이나라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로 16년째 OECD 1위입니다. 이 또한 OECD 평균치의 약 3배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인 동시에 노인이 가장 많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52.9세라고 합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7년 정도 일찍 일을 그만두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재 63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올라갑니다. 퇴직하고 연금이 나오기까지 최소 10년 안팎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등산할 때 눈 아래 숨어있는 빙하 균열처럼 겉으론 잘 보이지 않지만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설의 답은 결국 연금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보면 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86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4만 원임을 감안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도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떠밀린 일자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또 다른 숫자가 말해줍니다. 노르웨이는 연금 등 공적 지원만으로 노인 빈곤율을 68%포인트나 줄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20%포인트에 그쳤습니다. 한국 노인이 가난한 건 덜 일해서가 아니라 일을 그만뒀을 때 기댈 곳이 없어서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한국 노인이 아직 일하고 싶다고 답한 나이는 평균 73.4세였다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일하는 것과 생존으로 일하는 것은 같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많이 가난한 나라. 오늘 알아본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언제까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둘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하경란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데이터 센터 소식 준비했는데요. 검색부터 번역까지 요즘 웬만한 건 AI가 다 해결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AI들이 실제로 어디서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그 뒤의 설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AI의 설비까지 함께 커집니다. 전기, 서버, 또 냉각 시설까지. 오늘 테크노트에서는 AI의 화려한 모습, 그 뒤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챗봇을 넘어서 업무 시스템에 직접 연결돼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AI인 건데요.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들이 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도 함께 폭증하고 있습니다. AI가 기업 업무 전체를 움직이는 플랫폼이 되는 건데요. AI를 기업 내부 업무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는지부터 비용이 통제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과 정부 모두 클라우드를 고를 때 성능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어느 나라 서버에 저장되는지 또 누가 운영하는지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아마존이 유럽 전용 클라우드를 별도로 내놓을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해졌는데요. 국내에서도 공공기관 클라우드에는 별도의 보안 인증이 요구되는 등 클라우드의 선택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많이 쓰일수록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건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있다고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지는 않는데요. AI 연산은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도 식혀야 합니다. 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도 이미 현실화됐는데요. 정부 부처들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관련 특별법도 추진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발전소와 건설 현장이 맞닿은 대형 산업 설비가 된 겁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2028년까지 대규모 AI 연산 자원을 확보하고 또 국내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게 핵심인데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KT 등 주요 기업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또 네이버, SK텔레콤 등 독자 AI 개발 모델도 나서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에서 글로벌 AI 평가에서 한국 모델 여러 개가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 경쟁의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들었는지가 그동안 중요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AI를 돌리기 위해 전기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또 데이터는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또 반도체, 클라우드까지 결합된 AI 산업 경쟁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이어서 기술로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테크인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유튜브는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2025년 기준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 수는 약 25억 명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영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처럼 장기간 글로벌 플랫폼의 위상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단계적인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틱톡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자 유튜브는 곧바로 쇼츠 영상을 도입하는 등 훌륭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튜브의 진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닐 모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튜브가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만든 전략가인 닐 모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닐 모한은 미국에서 태어난 인도계 미국인으로 1996년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졸업 후 닐 모한은 인터넷 광고 스타트업인 넷그래비티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합류 직후 넷그래비티는 광고 기술 기업인 더블클릭에 인수됐고 닐 모한은 회사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넷그래비티에서 닐 모한은 광고 운영 구조와 인터넷 광고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며 광고 시스템 발전 과정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7년 구글이 더블클릭을 인수하면서 닐 모한은 구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닐 모한은 구글에서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광고, 광고 플랫폼 전략 등을 담당하며 핵심 경영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닐 모한이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인데요. 2015년 유튜브로 이동한 닐 모한은 최고 제품 책임자를 맡으며 유튜브 뮤직, 유튜브 프리미엄 등 핵심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틱톡이라는 숏폼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자 유튜브는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시청자들의 수요가 짧은 숏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긴 영상 중심인 유튜브의 영향력이 감소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유튜브는 쇼츠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고 틱톡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닐 모한이 있었습니다. 닐 모한은 최고 제품 책임자로서 쇼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튜브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그 결과 유튜브는 숏폼 시대도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2023년 닐 모한은 유튜브 CEO로 공식 취임하게 되는데요. CEO가 된 후 창작자 중심 생태계와 빠른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유튜브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창작자가 오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크리에이터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AI 기능을 확대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유튜브의 환경을 재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유튜브를 TV 플랫폼화시켜 스마트폰에서만 아닌 TV에서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닐 모한은 유튜브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유튜브 중심의 미디어 환경이 계속될 수 있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의 혁신과 진화를 이끈 핵심 인물인 닐 모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큰 회사의 창업자도 아니고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리더도 아니지만 시대를 읽는 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으로 세계 최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닐 모한.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참 흥미로운데요. 저희 테크인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삶을 바꿀 혁신가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초보와 함께 걷는 투자 길잡이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들 업체는 약 6년 동안 밀가루 공급 가격과 거래 물량을 공동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7%를 넘는 수준으로 사실상 과정 구조 속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밀가루가 라면과 빵, 과자 등 생활물가 전반과 연결된 핵심 원재료라는 점인데요. 공정위는 담합 제재 이후 밀가루 가격이 8% 넘게 인하됐고 라면과 빵 가격도 함께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물가 안정지원금이 그 지급되던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설탕과 전분당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주식 투자의 기초를 짚어보는 주린이 가이드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린이를 위한 쉽고 친절한 주식 설명 시간,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주식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종목은 PER이 너무 높다. 저 PER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분명 한국어인데 읽고 나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오늘은 주린이들이 종목을 볼 때 가장 많이 마주치는 두 가지 숫자, PER과 PBR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PER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몇 배 수준인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1년에 주당 1,000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 PER은 10배입니다. 다시 말해 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고 있다고 가정하면 주가만큼 돈을 벌기 위해 10년이 걸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가늠하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PER이 낮다는 건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회사를 싸게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거나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PER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할인 상품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인 거죠. 반대로 PER이 높은 종목은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앞으로 이 회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높은 PER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장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버는 돈은 많지 않아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PER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단순히 높다, 낮다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높은지 그리고 왜 낮은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PBR입니다. 우리말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진짜 자기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인데 주가도 10,000원이라면 PBR은 1배입니다. PBR 1배는 시장에서 그 회사를 장부상 가치와 비슷하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PBR이 1배보다 낮다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저 PBR주라는 말이 나오면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된 종목을 흔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PER과 PBR은 어떻게 다른가요? PER은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즉, 이익 중심입니다. 반면에 PBR은 회사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자산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IT, 바이오, 플랫폼처럼 성장 기대가 큰 기업은 PER이 중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금융, 자동차, 철강처럼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은 PBR도 자주 함께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PER도 PBR도 정답지가 아니라 참고서입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사고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힌트를 줄 뿐이고 최종 판단은 실적, 상장성, 산업 흐름, 재무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PER은 이익 기준 가격표고 PBR은 자산 기준 가격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낮다고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높다고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닙니다. PER이 낮다면 왜 시장이 싸게 보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PBR이 높다면 미래 성장 기대가 정말 그만큼 큰 걸까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이 두 숫자를 알면 주식 기사가 훨씬 덜 무섭게 보입니다. 외계어 같던 투자 용어들이 하나씩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려는 주식이 비싼지 싼지 궁금할 때 이제는 PER과 PBR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은 PER 그리고 PBR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피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가이드에서는 AI 반도체 열풍 속 주목받는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AI 반도체 핵심 장비 기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것만이 끝은 아닙니다. 반도체를 여러 층으로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 기술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장비가 바로 TC 본더입니다. 오늘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왜 이 장비가 중요해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AI 서버에는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층층이 쌓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도체를 쌓을 경우 아주 작은 오차만 생겨도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정확하게 붙이는 공정이 중요한데요. 이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TC 본더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일반 PC보다 발열과 전력 사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연결 기술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한미 반도체를 AI 인프라 수혜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TC 본더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반도체 칩을 정밀하게 붙이는 장비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구조인데요. 칩 사이 연결이 조금만 어긋나도 속도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TC 본더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HBM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장비 수요도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TC 본더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적 흐름도 AI 성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HBM용 장비 수주 증가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TC 본더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장비로 꼽히는데요. 반도체 미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정밀도 요구 수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AI 서버 시장 확대와 함께 후공정 장비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장비 기업 역할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를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HBM 시장 성장 속도입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가 실제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고객사 투자 흐름도 중요합니다. 수익성 역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비 산업 특성상 수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AI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된 만큼 실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가이드였습니다. 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란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최근 코스닥 시장을 흔들었던 파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변화가 있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사들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코스닥에서만 2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1100선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 파두는 최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한 달 새 주가가 49% 급등했고 외국인 순매수 금액만 2,9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거래 정지까지 겪었던 이 기업이 어떻게 AI 수혜주 1순위로 떠올랐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파두가 만드는 제품은 AI 서버 안에서 데이터 교통 정리를 담당하는 반도체인데요. 서버 안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지, 또 오류는 어떻게 줄일지를 결정하는 핵심 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GPU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더욱 생기는데요. AI가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읽고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에서 고성능 저장 장치 수요도 함께 폭증하게 됩니다. 파두는 이 시장을 바로 공략하고 있고요. 최근 분기 매출 80% 이상이 이 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595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 매출 192억 원과 비교하면 210% 넘게 상장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파두를 향한 시장의 불신은 실적 신뢰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장 당시 제시한 전망과 실제 매출 간의 괴리가 거래 정지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주가 실제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낸드 플래시 제조사와 체결한 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은 전년 대비 연간 매출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증권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나타냈고 또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48억 원에서 2028년 2175억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삼성증권도 AI 서비스 확대가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같은 방향의 시각 내놨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IPO 논란 관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또 비공개 계약이 많기 때문에 고객사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5조 8천억 원인데 2028년까지의 성장 기대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논란 기업에서 AI 수혜주로 파두는 지금 그 변화의 흐름에 있는데요. 흑자 전환 또 대형 공급 계약, 외국인 순매수 1위까지 호재가 겹쳤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고위험 성장주라는 사실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을 보실 때 추가 수주가 되는지 또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두를 통해 코스닥 외국인 수급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가이드였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채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낮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 기분 좋게 밖에 나갔다가 눈이 시리거나 유독 목이 칼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감기 기운이 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발령되었던 오존주의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의 습격, 오존주의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존이라고 하면 흔히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떠올리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오존은 지표면 가까이에서 만들어지는 오염물질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성분을 가득 섞여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여름철에 강력한 햇빛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인 오존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농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예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만약 농도가 이보다 더 높아져서 0.3ppm 이상이 되면 오존경보로 격상되고 치명적 수준인 0.5ppm을 넘어서면 중대경보까지 발령됩니다. 주의보 단계만 되어도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눈이나 코 같은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고 목이 아프거나 심한 경우에는 기침과 두통, 호흡곤란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폐 기능이 저하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천식이나 비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일반 마스크로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오존주의보는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5월부터 8월 사이에 자주 발령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오존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출 전 반드시 대기질 실시간 여부를 확인하시고 오존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대에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창문을 꼭 닫아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다면 한낮에 무리하게 야외에서 달리거나 자전거 타기 등 고강도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밝은 옷을 입어서 햇빛을 반사해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고 땀 배출을 원활하게 놓아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존의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부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는 손발은 물론 오존가스에 노출되었던 얼굴과 목 주변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신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맑은 하늘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계절입니다. 올 여름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 정보도 확인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프리즘 김민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기 아시아라는 무대를 좁다 하고 뛰어나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입니다. 오늘 스포츠 프리즘에서는 멈추지 않는 기록 제조기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발자취를 집중 조명해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전 세계 축구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이 장면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지난 2019년 벌리전에서 보여준 70m 폭풍 질주골인데요.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수비수 1명, 2명이 따라붙었지만 적수가 되지 못했죠. 무려 6명의 수비수를 추풍낙엽처럼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해 침착하게 터뜨린 이 경이로운 골은 전 세계 축구계를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골을 터뜨린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 피파 푸스카스상의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1점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피지컬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압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치열하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 100년이 넘는 리그 역사상 아시아인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득점왕의 자리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장벽을 보기 좋게 깨부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는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당당히 23골을 터뜨리며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페널티킥
득점 하나 없이 오직 순수한 필드골로만 이뤄낸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조차 가장 순도 높고 완벽한 득점왕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중계화면 가득 득점왕의 상징인 골든부트를 번쩍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아시아 축구 꿈나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준 역사적인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캡틴이기 전에 그는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이자 영원한 에이스입니다. 사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살인적인 비행 일정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의 부름에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의 감동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안와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나섰던 그의 투혼을 말이죠. 시야가 가려지는 극심한 불편함 속에서도 온몸을 던져 16강 신화를 이끌었던 그의 눈물은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에이징 커브가 올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전성기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곤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보란듯이 그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으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터질 다음 기적은 또 무엇일지, 그의 라스트 댄스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필요한 소식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위클리 이슈포커스였습니다.